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조성훈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이 수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단국대학교, 대전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5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친구들에게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나의 길, 나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명상과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의 이름, 너의 존재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었죠. 주제가 너의 이름, 너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무엇인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사유도 해보고요. 명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4가지 키워드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부모의 탄생,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탄생하는 부모의 탄생, 이름의 가치, 이름을 부르다, 이름이 없으면 이렇게 4가지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프로농구팀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때 준결승 시리즈 중인데 중요한 선수가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중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신의 아이 출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경기를 포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고 이게 정상적이냐,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감독이 이렇게 답합니다. 기자님은 자식이 있나요? 아이를 갖게 되면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구가 게임으로서 스포츠로서 그 순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탄생만큼 경이로운 일이 없을 텐데요. 근데 또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아이만 탄생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친구들마다 부르는 애칭이 있기도 합니다. 대학생이라는 이름 역시도 사실 또 하나의 여러분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이름을 불러줄까 하면서 제가 드라마에 있는 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당탕탕 우영우 기억나시나요? 권모술수 권민우, 봄날의 햇살 최수연, 그리고 이민을 가서 만난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스티븐 연이라는 영화배우, 그리고 산 위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키아누 리브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명상과 연결해서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발음이나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순간 소리에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하나의 명상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름이 없다면, 이 부분은 철학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만일 그 이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내 본래의 모습, 본래의 얼굴, 그거를 본래 면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명상과 마음 공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집중이 될 겁니다. 좀 더 앞선 강의에서는 명상, 특히 명상의 방법이나 기법, 어떤 식으로 명상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뤘다면
이제는 마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네,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데 먼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강과 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대목을 뽑자면 뭘까요? 바로 전쟁이 아닐까요? 전쟁은 사람들 간의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을 만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 어떤 세계적인 큰 전쟁은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학적으로도 그 특성상 국방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실 생명을 죽이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상위 포식자가 하위 포식자를 죽여야만 하는 그런 먹이사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약육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약육강식은 말 그대로 하자면 약자의 살이 강자의 먹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59년에 다윈이라는 학자, 다들 아시는 그 학자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진화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 인류가 인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하는 사유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신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특히 대부분의 서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에 대한 언급을 하니 정말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인 관점들이 점차 인정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다윈이 제시한 이 진화론, 특히 생물의 진화론이죠. 이 진화론은 여기에 다윈이 제시한 생물 진화론을 약육강식으로 해석하면서 인류 사회에 적용한 이데올로기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기고 힘든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 시대에 침략하는 국가들은 사회 진화론의 약육강식을 내세우면서 약소 국가를 침략하여 군림하면서 미개한 집단에게 혜택을 베푼다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시기 끔찍한 아픔을 겪었었죠. 이게 바로 강자와 약자라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전북 익산에 불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어떻게든 이 단체를 말살시키고자 늘 감시했는데요. 그리고 1935년쯤이었나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기회가 되어 불법 연구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요. 그 다음 해부터 불법 연구회 안에 주재소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 같은 경찰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했죠. 이게 여기에 파견된 형사는 불법 연구회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식사를 했는데요. 불법 연구회에서는 그 형사에게 식비를 청구했습니다. 예, 몇 끼를 드셨으니 얼마를 내십시오. 이런 식비를 청구했는데요. 사실 불법 연구회에서는 매달 식사 횟수를 계산해서 회원들에게 늘 식비를 청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한 겁니다. 일제 강점기 형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불법 연구회에서는 오히려 원칙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이 불법 연구회가 현재의 원불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 이 지역에서 원광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유일학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도 그 영광대의 전신인 유일학님의 건물이 유일학님이 공부했던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제 불법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1939년 이야기입니다. 진안지부에 근무하던 송벽조 교무님이 계셨는데 조선 총독에게 가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무기명으로 투사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법 연구의 지도자였던 소태산 대종사라는 분은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서약하라고 이제 경찰서에서는 강요를 했고요.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이때 이 소태산 대종사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들의 자녀가 모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두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죠. 또한 나라에서는 백성이 다 좋게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 역시도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정성을 들이지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다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갑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갑을 관계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요. 사실 강자와 약자는 상대적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세탁소를 경영하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에게 세탁소 운영 노하우를 배우려고 어느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영어가 서투른데 손님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였습니다. 그러자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종이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작은 사람이고 손님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탁소에 찾아온 손님은 어떻게든 옷을 세탁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셈이라 영어가 서툴러도 그 손님이 어떻게든 선생님께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큰 사람이고 손님이 작은 사람입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떤가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그림으로서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약자가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강자,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약자인 것도 아니고요. 항상 강자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작용에 따라서 내가 강자가 되기도 하고 약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뭐 숫자가 바로 말을 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무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 인생 드라마로 알려진 어떤 드라마 중 하나가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로 많이들 알려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 친구 간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나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주인공이 스님이 되어 산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합니다. 산사는 평화로운가? 난 천근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그때 스님인 친구가 문자로 답합니다. 네 몸은 기껏해야 120근, 천근만근인 것은 너의 마음. 그렇습니다. 사실 몸은 120근이면 한 72kg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의 몸무게인데 사실 마음이 천근만근이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무게는 때로는 깃털처럼 가벼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한없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 만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라는 것은 만남인데요. 만난다는 것은 상대와 또는 일과의 부딪힘입니다. 이렇게 부딪히면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소리가 나면 좋을까요?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깨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힘을 어떻게 능숙하게 하느냐, 그 부분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죠. 마음 공부는 이 부딪힘을 능숙하게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마음이 천금만금이다, 이런 말은 바로 마음 공부와 관련이 됩니다. 지금 사진이 하나 보이죠? 호주 멜버른에 있는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중 하나가 가로 2m, 세로 1m의 작품인데요. 바로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뭔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돛대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리스 신화의 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얼굴에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입니다. 사이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엄청나게 노래를 잘 부릅니다. 너무 매혹적으로 노래를 불러서 일단 그 노래를 듣게 된 사람들은 그 노래에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을 만난다는 것은 뱃사람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이 있는 곳을 향해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사이렌의 위험함을 알지만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꾀를 내어서 사이렌과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를 간단한 사파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마음 공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사이렌은 모 커피회사 로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커피숍, 보통 별다방이라고도 하던데요. 주변의 상권이 바뀔 정도로, 이 커피숍만 들어오면은 주변의 상권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할까요? 유명한 그런 커피숍이죠. 여기에 로고를 보면 언뜻 보면 아름다운 여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입니다. 이제 이 커피숍을 보게 되면 아, 사이렌, 이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렌이 무엇이냐? 바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람을 매혹하는 것입니다. 사이렌은 노래소리를 매혹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매혹하는 것들이 사실 세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나를 즐겁게 매혹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화가 나는 식으로 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를, 특히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하는 존재들이 또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이렌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요즘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떤 사이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사이렌 한번 포스트잇에 적어 보도록 하죠. 생각나는 거 뭐 5개도 좋습니다. 5개를 적어 보도록 하죠.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하고 사이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좀 적으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 이게 썼던 사이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사이렌, 즐거운 일만 하고 싶은 사이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적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룹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유튜브, 핸드폰 가로치고 SNS나 유튜브, 잡기, 유튜브, 그리고 가로치고 그만 봐야 하는데 너무 많이 봄.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이런 사이렌을 적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게으름, 내일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 미루기, 휴식, 해야 할 일들, 또 휴식하고 가로치고
침대에 누워서 멍 때리기.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함, 피로, 아늑함. 이것도 사이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 수면 욕구, 잠하고 가로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함. 근데 좀 특이한 사이렌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이게 사이렌이라고 했거든요. 가로치고 어떤 때는 늦게 일어나고 싶음. 늦게까지 잠을 자보고 싶은데 항상 일찍 일어나지나 봅니다. 예, 이것도 사이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 가로치고 하루 일과가 다 안 끝나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시간 부족. 예,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공부, 발표, 자격증 공부. 아마 대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또 어떤 사이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사람, 첫 만남, 설렘, 갈등, 동아리, 동기들과 밤 약속인 것 같죠? 그리고 술, 이런 것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네요. 필요 없는데 자꾸 사고 싶은 마음, 화장품, 옷, 그리고 옷이 되게 많은데 왜 항상 입을 게 없는 걸까 생각하는 마음. 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꿈이라고 적은 친구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꿈은 여기서 희망, 미래를 말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마도 악몽을 꾸는 건가요? 아니, 잠깐 제가 헷갈리네요. 꿈이 희망,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이라고 적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마 완벽해야 돼 하면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자신의 사이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공감이 많이 되나요? 여러분이 썼던 사이렌과 비슷한 사이렌도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이렌이 또 있었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 제목이 누구에게나 사이렌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이렌이 있다. 이거죠. 근데 특히 보면은 나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다. 다 나름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다 사이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사이렌에서부터 마음 공부가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이렌은 마음 공부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이 사이렌을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계를 피할 것인가 마주할 것인가, 사이렌을 피할 것인가 마주할 것이냐의 어떤 방법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 그런 통로라고 할까요? 그 통로가 보통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육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단하게 통로는 눈으로 보죠. 귀로 듣죠. 코로 냄새 맡죠. 입으로 말하고 맛도 보죠. 그리고 몸, 그리고 마음. 이렇게 6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 귀가 만나는 모든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경계라고 합니다. 즉, 모든 부딪힘이죠. 눈의 입장에서는 이 시각으로 부딪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식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소리의 입장에서는 귀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받아서 또 부딪힘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 공부에서는 모든 경계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나의 생각, 판단, 행동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이것을 사이렌 경계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렌 경계를 한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정해 놓고 마음 공부를 구체적으로 일상, 삶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아마 강의에서 염승준 교수님 강의에서 스피노자에 대해서 통찰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때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이런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규정을 하게 되면 경계를 짓게 되고 구분 짓게 된다. 이런 말씀도 기억이 나죠.
여기서의 경계는 약간 철학적인 경계 구분이었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계는 마음 공부에서의 경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점. 그래서 경계를 사이렌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는 사이렌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는 내 마음을 쉽게 말씀드려서 흔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드니까 실수하기 쉽죠? 막 흔들면 정신이 없잖아요. 마음이 요란해진다고도 말할 수 있죠. 어리석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이것이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은 포스트잇에 경계를 하나씩 하나씩 적어봤죠. 이 중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 얘는 조금만 힘들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렇게 경계는 작용을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약자에서 강자로, 작은 사람에서 큰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피경, 대경.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피경, 대경. 피경, 대경. 자, 마음 공부는 피경과 대경이 있다. 피경은 말 그대로 경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대경은 경계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피경은 경계를 피하는 것이고 대경은 경계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이라는 작품에서 우리는 피경과 대경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속의 장면,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디세우스를 보시면요.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이렌의 노랫소리와 대면하고 있죠.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경의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는 사이렌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이렌의 노랫소리입니다. 소리의 경계입니다. 소리의 경계.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노랫소리와 대면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대경의 마음 공부다. 오디세우스 대경의 마음 공부. 이렇게 일단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뱃사공들입니다. 사실 뱃사공들은요, 귀마개를 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어요. 앞에서 사이렌이 정확하게는 소리 경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리 경계이기 때문에 귀를 막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소리의 관점에서는 귀를 막음으로써 소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피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 공부의 기술입니다. 내가 사이렌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 약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은 사람이야. 인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뱃사공들을 어떻게 했죠? 귀마개를 했습니다. 귀마개를 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뭘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죠. 마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피하게 되죠. 아무리 소리가 밖에서 유혹해도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피경의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음 공부 대경과 피경 말씀드렸죠. 사이렌,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의 이 그림은 사실 그리스 신화잖아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서구 문화일 텐데 서구의 마음이나 우리 한국적인 또는 동양적인 마음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 그림 작품 속에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대경과 피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게 대경이고 이게 피경이야. 그럼 실제로 어떻게 대경과 피경을 잘 해나갈 수 있는가? 그 첫째는 우선
피경을 잘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피하는 거, 이게 참 좋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경하고 맞닿아 있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귀마개입니다. 대경과는 무엇이 맞닿아 있나요? 오디세우스를 생각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해서 대경을 할 수 있었나요? 바로 돛대입니다. 돛대에 자신을 묶었죠. 바로 피경과 대경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귀마개와 나만의 돛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귀마개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나의 귀마개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비슷하게 어떤 것을 돛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돛대가 있다면 무엇일까? 자, 마음챙김의 대가인 니르베이신 교수님께서 중립의 장소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었어요.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내용은 발바닥 명상에서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발바닥 명상, Meditation of the soles of the feet. 발바닥의 명상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정말 발바닥 명상. 이 명상을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면요. 분노와 같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주의, 즉 의식을 중립의 장소인 발바닥으로 옮기도록 실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발바닥 명상을 배운 학생들은 공격성이나 분노와 같은 어떤 부적은 행동이 유발될 때 그러한 행동이나 정서의 전조가 보이잖아요. 이럴 것 같다는 게 느껴지면은 발바닥으로 주의를 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을 꼼지락꼼지락 해볼까요? 주의를 발바닥으로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을 중립의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중립의 장소가 귀마개와 돛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중립의 장소가 있는가? 발바닥 명상에서는 발바닥이 중립의 장소죠. 그리고 앞서 남한 강의에서 언급되었나요? 염불수행이 있었죠.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집진세벌, 즉심시불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은 소리를 통한 중립의 장소를 확보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만의 중립의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상에서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보면은 이 강의의 후반부에 항상 명상조는 몸풀기를 하고 그 명상조는 몸풀기 안에 좌선이라는 명상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때 좌선이라는 명상을 할 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아랫배 움직임을 의식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중립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습하고 있는 허그 모드라 역시 호흡을 중립의 장소로 사용하는 어떤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연습이 또 됩니다. 이렇게 중립의 장소는 다양합니다. 늘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바로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을 중립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명상이나 마음 공부에서 활용하기 제일 쉬운, 늘 휴대하고 있는 것이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호흡맹공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조그만 공 같은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호흡맹공이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보통 요술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고 호흡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에서 호흡이 일어날 때 대체적으로 숨이 들어오면 몸이 부풀어지죠. 숨이 나갈 때는 약간 몸이 오므라든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지금 그 모습을 이 공이 표현해 주죠. 숨 들여 마시고 숨 내쉬고 이걸 통해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호흡을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차림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곧 중립의 장소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을 배우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들이 한 흐름에서는 여러분만의 중립의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대표적인 호흡을 이용해서 호흡이 중립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실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지갑에 아이의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이의 사진을 꺼내보면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이의 사진이 중립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중립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주변에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중립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장소를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중립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의 수업의 주제는 누구에게나 사이렌이 있다 였습니다. 사이렌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대경과 피경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중립의 장소, 나만의 중립의 장소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감정, 느낌을 한번 인생의 한 문장으로 오늘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작성한 인생의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한 문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며 써본 인생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중립의 장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중립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 역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자유명상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주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이 건강하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사랑받기를. 네,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